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이 글로벌 경제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실제 수익으로까지 챙겨가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해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코스피 2,500을 돌파할지 여부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 위기 속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2분기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4월 코스피 박스권 장세를 좀 뚫고요. 2,5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박사님 이달 코스피 2,500선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2,500이야 뭐 40포인트밖에 안 남았으니까 돌파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네. 이제 추세적으로 돌파하느냐,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가는 길목이냐, 아니면 또 박스권에 갇히는 제한된 뭐 랠리냐, 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아하. 나스닥도 네네. 그렇고 S&P 같은 경우도 4,100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2,500처럼 뭐 상당히 두터운 벽인데 이게 뚫으면 뭐 기술적 분석을 보시는 분들은 네네. 뭐 새로운 랠리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뚫으려면 이제 그 뒤편에 남아 있는 경기가 조금 개선이 되고 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발목을 잡을 요인들인 것 같고요. 네. 또 나쁜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곧 뭐 5월 3일 날 연준이 25bp를 올리든 말든 네. 뭐 거의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끝물이기 때문에 통화 긴축이 이제 대단원에 막이 내려진다라는 측면, 이 측면은 주식시장에 좀 홀가분한 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호재와 악재가 충돌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시원하게 뜨기는 어렵고 네. 그렇다고 당장 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4월도 그나마 좋은 쪽으로 본다면 네. 그래도 악재에 대한 부담,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상당히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종목장이라든지 조금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재료가 먹히는 아, 네. 그래도 해볼 만한 장이지 않냐. 네. 뭐 지수 자체가 크게 뜨지는 않더라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호재와 악재가 좀 혼재돼 있는 시장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별 장세로 좀 해볼 만한 장이 아닐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만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통화 정책에 조금 귀추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스피 200, 500선 돌파가 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연준 이 통화 정책 지난해 글로벌 증시를 상당히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5월 FOMC에서 연준 뭐 금리 동결이다, 베이비 스텝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견이 팽팽한데 시장은 지금 현재 화면 보시는 것처럼 동결 쪽으로 조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5월 FOMC에서 이 한미 기준금 FOMC에서 연준의 이 행보가 조금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 과연 어떤 결정을 좀 내릴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CME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뭐 동결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고요. 네네.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7월부터는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뭐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네. 페드워치 이 선물 시장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연준의 행보를 봤을 때는 25bp 인상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그래서 최종 금리가 5.0에서 5.25로 그렇죠. 25bp 올라가면서 연준의 통화 긴축이 1년 뭐 한 2개월 만에 네. 대단원에 막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이 뭐 지난번 동결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좀 소폭 올렸고 이제 5월 달에 동결이 조금 예상된다. 이런 추이가 조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한미 금리 격차가 1.5 포인트 이렇게 네.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뭐 우리나라 물가도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고 네네. 또 성장률도 하반기에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만 보면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러한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셨듯이 네. 한미 기준금리 차가 조금 달러가 기본적으로 큰 폭의 조금 약세로 가는 국면이면 괜찮은데
하반기에 묵직한 경기 둔화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달러가 약세로 가더라도 큰 폭으로 약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 얘기는 원 달러가 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낮은 상태. 오. 그러니까 원 달러가 강세로 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네네. 한미 기준 금리 차가 150bp 1.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네. 한국은행도 4월 금통위에서 다음 달 금통위에서 이번 달이죠. 네네. 일단 금통위에서 25bp를 인상하지 아. 않을까. 저는 네. 이제 조금 매파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연중 그렇다면 뭐 요렇게 조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글로벌 증시에 관해서는 금융위기 이야기를 좀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죠. JP모건 다이먼 회장도 현재 위기가 2008년과는 좀 같진 않지만 이 향후 언제 끝날지 미지수고 이렇게 보시면 몇 년간 그 영향권에 좀 들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돈의 방향과 속도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상황,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이슈들이 좀 맞물려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영향권 조금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했는데 하지만 사우디 경제 고문들은 또 다른 해석을 좀 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좀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투심 악화가 조금 보이지만 이는 또한 뭐 강세장의 신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후자 쪽에 조금 더 이 해석을 더 지지하고 싶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그런데 뭐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것으로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네네. 2008년 당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대규모의 파생 상품이 켜켜이 쌓여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이. 네. 지금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령 2008년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425bp의 연준의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75bp가 올라갔거든요. 1년 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긴축이 그 당시보다 2배로 굉장히 가팔랐다. 네. 그리고 시장 금리도 그때는 4년에 걸쳐서 한 400bp 올랐어요.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네네. 지금은 2년에 걸쳐서 400bp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것도 금리 상승이 2008년 당시보다는 2배속, 2배속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뭔가 과열되고 뭔가 문제가 돼 있는 금융 시스템에 상당히 좀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네, 네네. 소지가 있는데 그 소지가 있는 것을 이게 참 사람들이 다 뜯어보니까 네. 다행히 파생 상품이 그렇게 있긴 있지만 네네. 대규모로 금융당국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파생 상품이 드글드글하게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고 또 은행들이 굉장히 건전해졌습니다.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있고 BIS 비율, 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갔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대규모 끔찍한 위기는 없을지라도 뭔가 통화 긴축에 대한 후유증으로 금융시장 곳곳에 여러 가지 파열음은 아마 남아있을 거다. 네. 그 대표적인 조금 의심스러운 지역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한 네. 10년 내에 1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로 굉장히 과열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터진다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뭐 우리나라 PF도 좀 부실한 사업장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글로벌 혹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좀 부실한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라든지 이러한 그 약간 뭐 후순위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는 있다. 네네. 하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지금의 현재 위기 상황을 조금은 강세장의 조금 초입기라고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아주 길게 보면 네.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네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올해 장세를 놓고 보시면 오히려 상반기 6월까지가 조금 물가도 내려가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마지막으로 이제 인상이 다음 달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조금 내려가고 네. 이러면서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가 괜찮은 어쨌든 랠리가 조금 나올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을 확인하면서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일부는
주가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막상 기업이익이 조금 더 망가지고 경제 지표가 좀 더 부러지면 네. 사람들이 좀 공포심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저점을 한 번 더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한 번 더 전저점을 테스트하거나 네. 한 번 더 좀 저점을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약세장이 하반기에 남아 있다라는 아. 측면에서 네. 넘어야 될 산은 한 번은 있다. 네. 소위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역실적 장세죠. 실적이 나쁘고 경기가 나쁜 데에 대한 한 번의 고비는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그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좀 촉발된 주식시장 큰 흐름에 어떤 평가를 조금 내리시나요? 네, 지금은 주식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안전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좀 과열된 자산이 돌아가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이 첫 번째로 이제 매를 맞은 쪽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 내려가는 바람에 국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평가손이 나는 은행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SVB나 몸살을 앓았죠. 그쵸,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고요. 주식시장은 다행히 밸류에이션이 지금 초과열 상태가 아닙니다. 네네. 아주 싸지 않다라는 것뿐이지 그렇게 과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시장은 조금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최근 이 유가 상황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펙의 감산 결정이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한 거라고 좀 밝혔지만 경기 침체를 좀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증산 요구를 했던 바이든에는 좀 맞서는 이런 행보인 것 같은데 이 미스터 에브리싱이죠. 빈산말 왕세자가 이 탈미국 노선을 좀 택한 듯도 보이고요. 이 먼저 오펙 플러스 기습 감산 그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지 살펴주신다면요. 네, 이례적으로 일요일 날 기습 감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16만 배럴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좀 어, 감산 발표량을 네. 이렇게 했는데 오펙 플러스가 네, 하루에 전 세계 원유 사용량이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16만 배럴 정도면 1%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제 러시아가 감산하고 있는 부분이 50만 배럴 있고, 네. 그리고 지난 10월에 200만 배럴을 감산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오펙 네. 플러스가. 네, 네.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한 3.6%니까 아하. 굉장히 큰 규모죠. 네. 원유 수급은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1%만 어긋나도 유가에 큰 폭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는 아닌데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저는 이미 생산을 못해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감산을 이미 시행한 부분이 70만 배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70만 배럴은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허수인 거죠. 그래서 70만 배럴 빼고 작년에 200만 배럴을 감산했지만 작년에도 200만 배럴 감산한 다음에 WTI 기준 유가가 80에서 90달러에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에는 80불대로 안정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산이 반드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없다라는 거. 오히려 역사적으로 감산한 다음에는 3개월, 6개월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하반기에 조금 세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큰 폭의 유가 상승보다는 오펙 플러스가 유가가 하락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네네. 선제적인 행동에 나섰고 또 특히나 미국이 지금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네. 미국에 상당히 불편함을 안겨주는 그런 외교적 제스처까지도 조금 감행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외교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오펙 플러스 감산으로 또 국제 유가 100달러까지 치솟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 최근 사우디에서 비전 2030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유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박사님께서는 유가가 어디까지 오른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시적으로 뭐 지금 뭐 90불대 중반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선물 시장에서도 워낙 그 수요가 조금 투기적인 세력도 있고요. 또 유가가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또 쇼커버링, 공매도의 쇼커버링도 가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90불대 초중반은 가능합니다만 실수요 측면에서는 100불 가능성은 조금 적고
하반기 유가는 오히려 80불대에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제 수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원유 감산 이슈로 이 정유주도 좀 호재로 좀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유주 접근에 조금 고민이 될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뭐 정유주는 제가 엑스퍼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네네. 정유주는 대체로 이제 조금 뭐 그동안 고유가 시대의 수혜주죠. 그리고 네네네. 현재로서는 뭐 약간 경기에 방어적이진 않지만 경기에 민감하지만 그래도 PR이 낮고 재무 구조가 좋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가치주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뭐 각광을 살짝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정유주가 여기서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탄력을 받고 조금 주도주 쪽에 가깝게 네. 이렇게 랠리를 피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이 EU도 넷제로, 뭐 탄소제로 이런 좀 선언으로 좀 에너지 상승에는 조금 상승 재료가 충분히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변동성을 좀 유가가 보이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을 조금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신재생 쪽은 뭐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좀 밸류에이션은 뭐 높은 종목들도 있고 좀 착한 종목들도 섞여 있지만 네네.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의 수주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네. 전 세계가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어쨌든 그 전기차 부분도 계속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녹색 금속이라는 게 이제 조금 그 구리, 니켈, 리튬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전기차와 관련된 대표적인 녹색 금속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녹색 금속을 모아놓은 ETF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네네. 리튬 같은 경우는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그렇죠. 상당히 지금 뭐 서로 광산을 확보하느라고 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2040년까지 수요가 한 40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도 니켈 같은 금속은 굉장히 희귀 금속으로 좀 가격 상승이 오히려 좀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